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이번 세션을 또 사회를 하게 된 김영길 그레이스쿨 사무국장 손성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규제 준수를 넘어 구조적 회복과 혁신이라는 주제로 저희 한동대학교 졸업생인 법무법인 수른아시아의 이준철 대표 변호사님께서 강연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저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준철입니다. 이 세션의 시간을 이제 같이 해달라는 말씀을 듣고 사무실에 앉아서 이 강의 요 시간을 좀 준비를 하는데 20년 전 생각나더라고요. 20년 전에 한동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생각이 났는데요. 그때 제가 학교 입학하자마자 2주 만에 농구하다가 이제 발목이 접질러가지고 깁스를 하게 됐는데 이제 그러고 이제 쩔뚝쩔뚝거리면서 이제 캠퍼스를 걷고 있었죠. 근데 시내에 나갈 일이 있었는데 김영길 총장님께서 이제 차를 타고 가시다가 이제 저기 저 쩔뚝거리는 애 뭐냐, 그래서 이제 저를 태우고 이제 나가셨어요. 그래서 신입생 들어온 지 2주 만에 이제 총장님 옆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긴장된 시간을 보냈는데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제가 기억나는 한 가지는 뭐였냐면, 그래 준철이 네 꿈이 뭐냐 하시는데 제가 사실 그 질문에 답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뭐 총장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진짜 내 꿈이 뭔지도 모르겠고, 한동에서 보낸 시간들 속에서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세상을 바꿔라, 바꾸는 방법은 정직과 성실이다, 그 꿈이 이제 제 꿈이 된 것 같고, 그러면 특히 이 김영길 그레이스 스쿨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마치 총장님 저 이렇게 살았어요 그동안, 이걸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저 나름 굉장히 이제 의미가 깊고 혼자 준비하다가 뭉클해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변호사로서 그리고 스타트업의 대표로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나누게 될 텐데요. 제목은 규제 준수를 넘어 구조적 회복과 혁신입니다. 저는 서울 가락시장에 있는 가락시장 안에 있는 유일한 로펌인 법무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변호사입니다. 가락시장에 대해서 이따가 설명드릴 텐데요. 동시에 4년 전에 그라운드 베이직이라는 스타트업을 창업했고 한동 동문들과 같이 서비스를 만들고 운영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변호사로서는 해야 되는 일은 컴플라이언스, 규제를 준수하고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법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일인데요. 제가 일을 이제 쭉 해보다 보니까 법대로 해, 다들 이렇게 뭐 싸우다 보면 끝에 하는 말은 법대로 해인데 실제로 법대로 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해결이 온전치 못하고 더 본질적으로 그 문제의 회복은 이끌어내지 못하는 순간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스타트업으로서는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회복입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작은 책을 한 권 냈는데요. 다정한 변론이라는 책인데 책의 한 에피소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5년 전에 한 할아버지 한 분이 추운 겨울에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이제 앉아 계시는데 이제 약간 떠시더라고요. 그래서 추워서 떠시나? 왜 떠시지? 할아버지한테 이제 쭉 할아버님 어떻게 오셨어요? 어르신 뭐 어떤 문제가 있으셨어요? 얘기를 쭉 들어봤어요. 설명을 좀 드리면 어느 날 이 할아버님 핸드폰으로 문자 한 통이 날라온 겁니다. LG 90인치 TV 결제 완료. 하이마트 얼마. 이 문자가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가 결제한 적이 없는데, 나 이거 생각한 적이 없는데 라고 이제 덮어놓는데, 사실은 우리가 가스불을 잠갔나 안 잠갔나 하고 집 밖에 나갔을 때 들어오는 그 찜찜함, 이제 그 찜찜함이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내온 문자로 있는 그대로 이제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하이마트 누굽니다. 그리고 이제 안내 직원이 안내를 하는 거예요. 저 고객님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기신 것 같아요. 이거 뭔가 피싱에 당하신 것 같아요. 제가 경찰 신고하는 거 도와드릴게요.
너무 고맙잖아요. 아유, 그래요, 고맙습니다. 친절을 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아, 안녕하세요. 뭐 송파경찰서 누구 뭐 경사입니다. 지금 뭐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으니까 계좌 부분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 좀 사건이 정리가 되면 검찰로 사건을 넘길 테니까 검사님하고 통화하세요. 그리고 또 한 며칠 있다가 진짜 검사실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와서 아, 지금 선생님 계좌가 범행에 쓰였으니까 지금 그 계좌가 안전하지 않습니다. 계좌에 있는 돈을 제가 옮겨드릴게요.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 과정을 따라와 주시면 범죄 조직을 잡을 수도 있어요. 이제 이 어르신 입장에서는 이야, 이게 내 돈도 지키고 내가 이 범죄를 소탕하는데 일조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시키는 대로 다 했죠. 계좌에 있던 돈이 한 3천만 원 정도 있으셨대요. 그래서 그 돈을 이제 다 보내신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내가 보내고 나면 다시 연락이 와서 이제 다음 절차를 안내해 주겠지. 한 30분, 1시간을 기다렸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요. 이상하네, 조금 더 기다려보지. 그날 저녁까지 기다렸는데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씩 왔던 번호로 다시 콜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그 어떤 전화도 연결되지 않죠. 그래서 그 순간부터 이제 할아버님 머리가 하얘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 다음날 이제 이른 아침이 돼서 경찰서에 막 달려가셨어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담당하는 이제 경찰관은 아주 심드렁하게 보이스피싱입니다. 접수하고 가세요. 이제 할아버님 입장에서 아니요, 그거는 뭐 제가 모르겠고 제 돈은요. 못 찾습니다. 이거는 뭐 찾을 수가 없어요. 이미 그 돈 어디 해외로 나갔을 겁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접수하고 그리고 이제 나오신 거예요. 할아버님이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저희 사무실에 찾아왔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셨고 그때 이제 저희 사무실 찾아오신 건 아니고 그러고 나서 이 할아버님은 이제 굉장히 그 돈이 의미가 있는 돈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스스로 자책하고 여기에 썼던 것처럼 피해 입은 건 난데 그 피해 입은 나를 자책하고 나를 계속 이제 그 수면 아래로 계속 낮추는 그 과정을 이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반년이 지났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받았더니, 어이, 저기 잡았습니다. 그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잡았어요. 정말요? 그러면 뭐 어디서 어떻게 잡았습니까? 예, 제주도에서 잡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제 돈 찾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돈은 이미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사실상 포기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할아버님은 그냥 또 그렇게 만연하게 시간을 지나고 계셨죠.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법원에서 등기가 하나 집으로 날라온 거예요. 제주지방법원에서. 야, 이거 뭔가 진짜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나? 그리고 이제 봉지를 딱 뜯어봤더니 그 안에 들어있던 서류의 이름은 소장, 원고는 내가 듣도 보도 못했던 어떤 사람의 이름, 피고에는 그 할아버님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이거 뭐지? 봤더니 원고에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게 뭐 도대체 무슨 얘기야? 뭐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이게 무슨 얘기야? 그 서류를 들고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해서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경찰서에서는 이 피해자가 송금한 그 계좌를 지급 정지를 시킵니다. 블락을 해놔요.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는 돈이 남아있지 않죠. 근데 관계없이 그냥 블락해놔요. 그리고 나서 이 범죄 조직을 이제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계좌의 명의자가 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걸 풀어주면 좋은데 사실은 그거를 풀어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풀어주냐면 이 계좌 명의자가 이 신고를 한 사람을 상대로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줄 돈이 없어요. 줄 채무가 없어요. 라는 걸 법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그래야 그렇군요. 그러면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까 계좌 풀어주겠습니다. 라고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할아버님이 돈을 송금한 그 계좌 막 속아서 어디론가 보냈을 때 그 계좌의 주인이 계좌를 못 쓰니까 나 이거 풀어주세요 라고 소송을 걸어온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저 소장 내용을 쭉 보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그 내막들이 있더라고요. 이 계좌 주인은 아주 의시되듯이 그 소장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써놨어요. 나는 제주도에서 일하는 가이드인데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와서 나에게 가이드를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러면서 이 계좌에 돈 받을 게 있다고 잠깐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준 것에 불과해요. 오히려 나는 이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경찰에 협조해서 그 보이스피싱범을 잡는데 나는 공헌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라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좀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과연 그랬을까? 과연 이 사람이 단순 가이드에 불과했을까? 혹은 뭐 그랬다고 하더라도 계좌를 빌려주지 않았다면, 이 계좌를 범행에 사용하는데 내어주지 않았다면 이 범행이 완성됐을까? 이 할아버님의 피해가 생겼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할아버님 그러면 같이 이 소송을 해보시죠.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해서 소송을 시작했고 대략 2년 정도 소송했습니다. 제주도를 한 5번을 오갔고요. 뭐 당연히 뭐 돈을 생각해서 한 소송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제 소송 과정에서 어떤 점들이 밝혀졌냐면 단순 가이드가 아니었고요. 그리고 단순히 계좌만 빌려준 게 아니었고 심지어 돈을 인출해서 그대로 전달해 주기까지 한. 그리고 인출 과정에서 은행 직원이 이거 선생님 무슨 돈이세요? 뭐 이렇게 자꾸 추궁하는데도 저 괜찮습니다. 이렇게 한.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잡힌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과 그 계좌 명의자 사이의 관계도 일부 있는. 결국은 그 소송에서 이겼고 할아버님의 피해 금액 중 한 절반 정도를 회수할 수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길게 드리냐면 어떻게 보면 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 것 같죠.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었나 싶은 거예요.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애초에 이런 문제가 벌어지지 않았어야죠. 이런 보이스피싱의 범죄가 저질러지는 여러 순간들을 제도적으로 막았어야죠. 혹은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 입은 사람이 다시 소송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제도가 개선됐어야죠. 제가 이 사건을 하면서 이 법이 문제의 본질, 문제의 회복에 미치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이 보이스피싱 문제를 개별적인 사건을 엄단하는 것을 넘어서서 제도적으로 아예 블락하고 금융기관에게도 책임을 물어서 이런 문제들이 예방될 수 있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사건에서 구조로 가락시장 이야기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가락시장 가보신 분 계신가요? 아마 다녀오셨군요. 보통 가락시장 가시면 뭐 회를 산다거나 뭐 아니면 고기를 산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는데 사실 가락시장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이 큰 시장입니다. 수치로 말씀드리면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에서 소비되는 물량의 절반이 가락시장을 거쳐갑니다. 이 포항에도 흥에 저쪽 시금치가 유명하잖아요. 시금치도 그러면 시금치는 여기 포항에 있는 시장에서 거래되나? 아니요. 서울로 올라갑니다. 가락시장에서 경매를 하고 그 경매에서 낙찰된 물건이 다시 대구로 뭐 광주로 내려갑니다. 이곳은 그냥 일반 시장이 아니라 국가가 운영하는 도매 시장입니다. 나라에서 이 뭐 시금치든 뭐 배추든 무든 이 물가의 안정 그리고 수급의 안정을 위해서 이 농수산물 유통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기 위한 시장을 아예 설치해 놓은 겁니다. 이 1985년에 개설돼서 40년 된 시장이고요. 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연간 거래 금액이 6조 원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크죠. 이 6조 원의 거래를 지금 보여드리는 것 같은 유통 구조를 통해서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포항에서 시금치가 생산이 되면 가락시장으로 시금치를 올려보냅니다. 그러면 가락시장에서 도매법인, 이 경매를 주관하는 법인이 이 물건을 받아서 경매에 붙여요. 그러면 중간 상인들, 우리가 중도매인이라고 붙이는데 중도매인들이 그 경매에 참여해서 물건을 낙찰받습니다. 시장에 밤에 가면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리거든요. 경매하는 소리예요. 다들 이런 낙찰기를 들고 있다가 이거 나 얼마 이런 식의 경매 과정을 통해서 두 가지의 기능이 발현되는데
하나는 물건이 선별됩니다. 그러니까 MD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금치는 상등품이야. 이 시금치는 하등품이야.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가격의 발견입니다. 상등품은 얼마, 하등품은 얼마. 실제로 가락시장에서 어떤 품목에 대한 개별 가격이 결정되면 전국의 시장이 다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시장이 이제 스탠다드인 시장인데요. 대단한 것 같죠. 뭐 사실은 굉장히 큰 우리 먹거리에 있어서의 핵심 중추인데요. 아까 40년 전에 이제 이 시장이 개설됐다고 했는데 저희 법무법인이 이 시장으로 들어간 지 10년 차입니다. 한 4분의 1 정도를 시장과 함께 했는데 이 시장에는 아주 구조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핵심적인 게 뭐냐면 거래의 70%를 외상으로 거래합니다. 그러니까 6조 원의 거래를 하면 거의 4조 원을 외상으로 주는 거예요. 개별 여기에 있는 중도메인 한 사업장 기준으로 하면 연매출 30억 원을 내는데 20억 원을 외상 거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외상 거래를 하는데 담보 당연히 없어요. 계약서 당연히 없어요. 개별적으로 물건이 계속 나가는데 물건 관련된 인수증, 영수증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신용으로 거래합니다. 저 거래처는 저기 있는 바이어가 소개해 준 거래처니까 내가 믿을 만한 거니까 물건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초반에는 당연히 뭐 물건을 많이 안 주죠. 초반에 한 200만 원 물건 가져가세요. 약속 지키시면 더 드릴게요. 뭐 그 다음번에는 300만 원, 500만 원 늘려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신용 거래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신용 거래가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데요. 이런 경우입니다.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는 계속적 거래라고 얘기하는데요. 같은 거래 상대방과 동일한 형태의 거래를 반복하는 거예요. 보시면 물건을 우리는 도매법인으로부터 낙찰받아서 구입해 왔고 그 순간 나는 내 비용을 먼저 지출을 하죠. 내가 물건값을 내니까요. 그리고 물건을 외부에 있는 거래처에 판매합니다. 나는 돈을 먼저 냈는데 내가 받을 돈은 그 즉시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이 돈은 언제 오느냐? 7일, 14일, 30일 약속한 기간 이후에 오죠. 근데 이 수금이 사실 나간 만큼 정상적으로 들어오면 언젠가는 돈 버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마진을 붙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이렇게 거래가 되어야 문제가 없죠. 근데 실제로 제가 시장에서 본 거래는 대부분 이렇습니다. 물건을 가져가고 돈을 주는데 개별적인 그 금액이 당연히 안 맞고요. 조금씩 밀리는 거예요. 이게 한 반년 정도를 두고 거래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인식할 수 있어요. 여기 약속 안 지키네. 여기 거래 안 해야겠네. 근데 이 거래가 2년, 3년, 5년 되면 이제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어느 순간 여기 좀 문제가 되네? 라고 생각해서 들여다보면 이미 내가 받아야 될 돈이 5천만 원, 1억이 쌓이고요. 그때 가서 이제 상대방한테 연락하면 사실 상대방은 이미 사업이 디클라인된 이후인 거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가락시장은 낮과 밤이 바뀌어서 근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밤에 경매를 해요. 상인들은 보통 10시, 11시에 시장에 나와서 밤새도록 경매를 하고 물건을 새벽에 뿌리고 들어가서 잡니다. 근데 물건을 가져간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 거래 상대방들은 대부분 낮에 영업하거든요. 문제가 생기더라도 낮에 쫓아갈 수가 없어요. 저기에는 어떤 마트에 뭔가 문제가 생겼대. 그런데 그 마트에 내가 가려면 잠을 포기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걸 대응할 수 없는 구조가 돼버렸다.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이것은 개별적으로 소송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스타트업을 창업했습니다. 뒷배라는 아이템인데요. 저희 팀 안에는 이런 고민들을 막 했어요. 하다가 저희 그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명은 데이터를 전문으로 분석하고 관리하는 박사, 거기도 동문입니다. 이제 정준영, 김정준이라는 사람인데 찾아가서 형, 나 이거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사실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이게 문제가 이렇게 디클라인 되는 상황을 데이터로 분석하고 변호사가 보는 것처럼 이 과정을 로직으로 만들고 이상거래를 판단해내고 이상거래가 있으면 상인에게 알려주고 혹은 필요하다면 세콤처럼 우리가 출동하면 되잖아. 이 서비스 만들면 상인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조치도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보통 상인들이 하루에도 거래를 막 수천 건을 하거든요. 인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상시적으로 봐주는 그런 구조 만들면 이 문제 외상 거래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외상 거래가 악성화되는 건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만든 서비스가 뒷배입니다. 이름이 되게 시장에 어울리죠. 뒷배. 상인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이 뒷배 서비스는 이렇게 운영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상인분들이 쓰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ERP 프로그램들을 다들 쓰시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 서비스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다들 수기장부 쓰시거든요. 그 이제 초반에 저희가 데이터를 얻어야 되는데 그 막 시장에 새벽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상인분들 이제 PC를 봤어요. 이제 윈도우 XP, 윈도우 95. 이걸 데이터를 어떻게 받지? 그래서 저희 멤버 중에 USB를 들고 시장을 네가 돌아. 매일 아침에 돌아서 받아. 혹은 그 PC에 클로닝을 해서 우리가 원격으로 볼까? 막 별의별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저는 이제 은혜 같은 경험인데 이 시장에서 그 지게꾼으로 시작해서 수산부류에서 1등을 하는 중도메인 업체 사장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사건을 제가 이제 해주면서 그분 스토리를 알게 됐는데 그분이 ERP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ERP 사업이 뭐냐면 내 재고나 판매 관리를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거예요. 사장님 하세요. 사장님 만드세요. 그래서 그분이 ERP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그러면 사장님 우리 사장님이 보급하는 그 ERP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데이터 받을게요. 그렇게 해서 연계해서 저희는 데이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데이터 실시간으로 매출 데이터와 돈 들어온 수금 데이터를 저희 안에 로직에 넣으면 이상 거래를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합니다. 이거 이상한 거래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지금쯤이면 한번 주의하세요. 혹은 이 경우에는 사장님 이거 좀 조치가 필요한데요. 그런 식의 이제 알람을 드리고요. 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저희한테 간편하게 버튼 하나 누르시면 저희 사무실에서 어디 저기에 있는 마트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저희가 나가 봅니다. 그럼 가보면 약간 이제 이상한 기운이 있으면 사실은 이제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알려드리고 조치해 나가는 거죠. 이 서비스를 운영한 지 한 2년 반 정도 되었고요. 지금 현재 최근에 2팀이 늘어서 167개 팀 정도. 그러니까 점유율 기준으로 하면 10% 조금 안 되게 사용하고 있고 저희는 이 수치가 좀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채권을 추심하는 시장에 가보면 진짜 이렇게 서류 가방, 돈 가방 들고 일수 가방 들고 돌아다니시는 분들 많아요. 무서운 분들. 근데 이제 그런 추심 업체의 평균적인 추심 성공률이 한 10에서 15%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저희 했을 때는 한 4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는 건 분석이 좀 정확하다는 뜻이라고 저희는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사건들을 진행하면서 이런 성과들을 내고 있고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시장의 유통 구조에서 이 시장은 아무나 못 들어오거든요. 나라가 운영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 시장 안에 들어와 있는 1,901명의 플레이어는 다 허가받아 들어온 플레이어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한 기업 하나가, 그러니까 아무나 못 들어오는 거죠. 이 시장에서 기업 하나가 6조 원의 연간 매출을 내고 아무나 이 유통 과정에 들어올 수 없고 그런데 내가 70%나 되는 외상 거래를 하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 해결하겠다고 덤벼드는 팀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강력하니까요. 근데 이게 왜 이제까지 시장이 40년이 되는 동안 안 됐느냐라고 하면 저는 파편화라고 생각합니다. 1,901명이 서로 경쟁하고 왜냐하면 서로가 경쟁자니까요. 그리고 서로의 뭐 비밀을 지켜야 되고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뒷배는 결국 상인분들이 안심하고 장사에 전념할 수 있게 만드는 프로그램이 되는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미수의 위험을 가격에 반영시키고 물가를 올리지 않아도 내가 거래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로 확장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이 제목이 데이터 기반 성과로 이뤄낸 성과인데요. 이게 사실은 성과가 채권 추심 전문 변호사니까 되게 웃기죠. 저는 채권 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들마다 전공 분야를 변협에 등록하는 게 딱 2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할 수 없거든요. 의사들처럼. 저는 그 중에 하나를 채권 추심 전문으로 했는데 변호사 숫자가 많아지지만 전국에 활동하는 채권 추심 전문 변호사는 6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채권 추심 전문 변호사라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가끔 어떤 모임에 가거나 특히 이제 스타트업도 하고 있으니까 어디 투자 관련된 뭐 데모데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말씀드리면서 저는 채권 추심을 전문으로 합니다. 그럼 이잉 다들 표정이 에? 라세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약간 이런 이미지. 그러니까 채권 추심하면 이제 약간 이렇게 무섭고 어둡고 뭔가 뒷골목으로 데려가야 될 것 같은 느낌에 제가 어울리지 않거나 혹은 제가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시는 걸 수도 있겠죠. 조금 더 딥하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채권 추심이라는 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되게 언섹시한 분야잖아요. 변호사들 중에서도 60명밖에 안 할 만큼. 그런데 이 돈 받는 문제가 왜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되었을까? 왜 돈 받는 일을 합니다 라고 하면 저런 이미지를 떠올릴까 생각해 보면 저는 채권 추심의 언어가 하나밖에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채권 추심을 한다고 하면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어요. 강압적인 강제입니다. 가서 멱살을 잡든 가장 어려운 지점을 찔러서 어렵게 만들어서 회수하든 사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조금 좀 이렇게 좀 풀어볼까요? 만약에 이제 제가 변호사인 거를 제외하시고요. 제가 500만 원을 빌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주셔요. 저한테 500만 원을 빌려주셨어요. 한 달 후에 제가 갚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달이 되었어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할까? 저로부터 어떻게 돈을 받을 것이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직 한 달이 안 됐으니까 기다려보지. 아직 자정이 되지 않았잖아. 근데 연락이 오지 않고 그 다음 날이 돼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연락하시겠어요? 준철아 돈 되게 어렵거든요. 이 한마디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심리적인 장벽을 지나야 할 수 있는 말들인데요. 처음에는 문자 연락 한번 해봅니다. 뭐 전화하거나 DM으로 잘 지내? 잘 지내? 별일 없지? 예상했던 대로 그러면 이제 선하게 뭔가 해주면 되는데 저는 제 나름의 사정이 있어요. 잠깐 실직을 했거든요. 지금 당장 돈을 갚기에는 제가 지금 모아둔 돈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얘기할 수가 없어. 서로 그러면 나 한 2달만 기다려 줄래? 내가 그 사이에 돈을 구해서 갚을게. 그리고 이제 2달이 지났어요. 다행히도 그게 되면 좋은데 그 사이에 온전하게 경제 상황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럼 그 상황에서 저는 500만 원 중에 한 100만 원 이제 보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최선이야. 나머지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렇게 시간이 2달, 3달 가면 이제 돈 받을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죠. 내용 증명을 보내야 되나? 각서를 받아야 되나? 혹은 법률 상담을 한번 받아봐야 되나? 그런데 이게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결국은 이제 소송하고 강제집행까지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일반적으로 소송을 하게 되면 아주 빨라야 정말 빨라야 6개월, 1년은 금방 가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기간 동안 벌써 한 반년 지나고 뭐 또 시간이 지나고 어떻게 해서야 돈은 나중에 받는다 치더라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줬을 때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빌려주는 거잖아요. 내가 믿을 수 있으니까, 내가 호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관계는 다 산산이 깨져버린 100만 이 의미하는 숫자가 뭘까요? 이게 한 해에 우리나라 법원에 접수되는 민사사건 숫자입니다. 한 해에 100만 건의 사건이 접수가 된대요.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다른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국민 숫자 대비 접수되는 분쟁 숫자가 많다고 해요. 한 100만 건 정도가 접수가 되는데 이걸 좀 가만히 뜯어보면 우리가 소액 사건이라고 사건을 분류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사건을 다 앉아서 판사가 막 면밀하게 심리할 수 없으니까 그냥 들어보고 판결문도 길게 안 쓰고 그냥 네 말이 맞아 이렇게 손들어 줄 수 있는 사건을 소액 사건이라고 구분하고 소액 사건의 기준을 3천만 원으로 정해놨어요. 3천만 원이 되지 않는 돈을 받아야 될 사건은 다 소액 사건으로 분류가 됩니다.
비중이 한 70% 돼요. 굉장히 많죠. 한 70만 건이 소액 사건으로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70만 건 중에 80%, 그러니까 전체 100만 건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나홀로 소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그냥 혼자 내가 지급명령 신청서 쓰고 내가 소장 쓰고 가서 하는 소송인 거예요. 실제로 소액 사건 재판 가면 약간 돗대기 시장 같아요. 판사님 그게 아니고요, 억울해요,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소송은 분쟁의 끝이거든요. 마음대로 안 됐을 때 하는 게 소송이거든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근데 이런 식의 이제 실제 소송이 그러면 어떻게 해결되는가 법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소액 사건을 재판을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돈 받을 사람, 돈 줘야 될 사람, 채권자와 채무자가 이제 나란히 있으면 판사님이 이제 막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잠깐만요. 두 분 그대로 저기 조정실 다녀오세요. 대부분 조정실로 보내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이제 조정위원이 가운데 앉아서 채권자와 채무자를 가운데 두고 조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채무자 잠깐 앉아 계시고 채권자 잠깐 나가 계세요. 그 채무자 얘기를 막 들어요. 어떠세요? 지금 500만 원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가능하세요? 지금 상황이 어떠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좀 어렵고요. 이렇게 해서 뭐 50만 원씩 10달 나눠주면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달부터 제가 어떻게든 할게요. 그래요? 우선 알겠어요. 잠깐 나가 계세요. 채권자 들어오세요. 그 채권자한테 막 얘기하고 이제 그 설득 과정을 해요. 그렇게 해서 조정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조정이 이루어지면 사실은 한 1억 원을 조정해서 이행한다고 하면 되게 어려운데요. 500만 원, 1000만 원은 돼요. 현실 가능하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렸던 이 돈 문제의 해결이 조정이라는 생각이 됐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 조정이라는 걸 법원까지 가서 내가 있는 과정을 다 심리적으로 연락하고 기다리고 실망하고 재촉하고 내가 소장을 쓰고 하는 그 수고를 다 거친 이후에 가는 게 아니라 이 조정을 조금 간편하게 할 수 있다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두 번째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 서비스 이름은 리바운드입니다. 바운더리를 벗어난 관계를 다시 바운더리 안으로 넣는 것인데요. 관련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잠깐 함께 보시고 말씀을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이 영상이 저도 사실 처음 봤습니다. 저희가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열심히 만들었고 저희 같이 열심히 이 가락동에서
세상의 물줄기를 좀 바꿔보자고 노력하는 팀이 있는데요. 저희 뒤에 동문들 우리 같이 일하고 있는 팀원들이 같이 있습니다. 혹시 같이 괜찮으시면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실제로 채권 추심을 일을 해보다 보면 생각보다 채무자가 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정이 어려울 뿐이죠. 그리고 생각보다 채권자가 꼭 강제적으로 해주세요 라고 시작하는 경우는 대부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약속을 한번 하고 나면 그 약속의 이행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변경 과정이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알지 못하니까요. 서로의 진실한 마음을 우리가 오해하니까요. 그래서 그 과정을 저희는 서비스로 풀어봤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리바운드 안내를 채무자에게 보내주고 채무자의 사정을 묻습니다. 그럼 채무자의 사정들이 들어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로직 안에서 채무자의 사정에 맞게 실질적으로 변제가 가능한 플랜을 추천을 하고 그 플랜을 그대로 따라도 되고 혹은 채무자가 거기서 세밀하게 조정할 수도 있고요. 그 조정이 완성되고 나면 합의서가 작성이 되고 간편 결제를 통해서 정기 결제까지 이어집니다. 사실 이 과정을 통해서 돈 받을 채권자 입장에서 아까 500만 원 생각해 보면 50만 원 10달 나눠준다고? 그럼 내가 10달을 머릿속에 놓고 안 오면 전전긍긍하고 혹은 연락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냥 자동 결제되면 그냥 결제되는 금액이 그냥 매달 들어오는 정기금처럼 들어오는 거고 채무자 입장에서도 이 돈은 내가 반드시 나눠서 내야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안에 넣어놓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다시 한번 서로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서비스 저희가 리바운드를 생각했습니다. 저희 지금 이번 주제가 같이 그리는 미래인데요. 저희 팀이 그리는 미래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3개의 채권 추심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알려진 게 고려신용정보이고요. 상장사가 이제 고려신용정보를 포함해서 3개사가 있는데 매출이 매해 성장합니다. 대표적인 이제 경기 방어 산업이니까요. 고려신용정보를 보면 어디를 가면 제일 찾아볼 수 있냐면 법원 앞을 가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법원 앞에 하나하나 다 사무실을 둡니다. 사실 고려신용정보의 사건을 맡기면 거기에서 선택하는 언어는 단 하나입니다. 강압. 무섭게 통지하고요. 채무자를 압박하고요. 이거 안 하면 이렇게 됩니다. 불이익을 고지하고요. 그리고 강제적인 방법으로 해도 안 되면 법률적으로 조치합니다. 저희 팀이 그리는 것은 강압적인 방법이 아니라 상대방의 사정에 맞는 조정을 통해서 결국 이 돈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채권 추심을 하는 팀. 그리고 이 과정을 오프라인의 점포들을 만들어서 마치 다단계식으로 사건들을 모아내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이것을 기술로 풀어내는 그런 점포 없는 채권 추심 회사 되는 다음 뉴 제너레이션 채권 추심 회사 되는 것이 저희의 꿈이고요. 저희가 그리는 미래는 토스가 사실 간편 결제를 들고 나왔을 때 이거 되겠어? 했지만 지금은 너무 당연한 흐름이 된 것처럼 5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라고 했을 때 리바운드를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리바운드 한번 해봐. 그래서 리바운드를 통해서 한번 해보고 기회를 한 번 더 줘. 라는 걸 만들고 싶고요. 저희가 이 서비스를 만들면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그네가 길을 걸어가고 있고 나그네 옷을 벗기는 내기를 이제 바람과 태양이 하는데 바람은 내가 강하게 불면 나그네 옷 벗길 거야. 사실은 나그네가 옷을 벗고 길을 걷게 만드는 것은 태양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어려운 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따뜻한 마음이다.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약속이 이행될 수 있게 만드는 기술과 시스템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가 이 그리는 미래가 현실이 되는 과정들을 지켜봐 주시고 또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뒤에 학생분들 계신데 시간이 한 5분, 10분, 10분 정도 남아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동대 재학 중인 22학번 이은총이라고 합니다. 네, 선배님의 강연 잘 들었고요. 앞서 정부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장이다 보니 이러한 서비스를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반대로 생각해서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데이터화하고 이를 AI를 통해 감시하여 이제 사람들에게 전반적으로 관리해주고 이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를 만들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당근마켓처럼 이제 사용 거래자의 신뢰도와 실시간 대화를 가능할 수 있게 해주고 이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쉽게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혹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정보기관과의 협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도 꿈꾸는 미래고요. 시장이 40년 됐는데 시장의 기원을 보면 나라에서 이 공영도매 시장을 만들어야 하는 겠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일본에 가서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나 그래서 일본에 있는 공영도매 시장을 공부하고 그 시스템을 이제 한국에 적용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시장의 유통구조를 만들었는데 장사할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저기 용산시장, 청량시장, 이 방귀 좀 낀다는 시장 상인분들을 찾아가서 우리 여기 안에서 장사하세요. 저희가 잘해드릴게. 라고 유명한 상인들을 모아서 가락시장에서 이제 시장을 만들고 유통 과정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1세대 상인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은퇴를 하시는 상인분들, 가락시장도 이제 세대 교체의 과정에 있거든요.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 돈 받는 문제, 뭐 데이터, 그 뭐야? 그냥 내가 감이 맞아, 내 수기가 맞아. 이제 그런 흐름에서 지금은 이제 그 2세대 밖에서 사회생활 하시던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이거 이러면 안 되겠네요. 이거 저 컴퓨터로 바꾸시죠. 뭐 이런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이 있다는데 한번 써보시죠. 라는 방식으로 이제 쓰기 시작하셨어요. 이 시장을 규율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있어요.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라는 이제 공사, 여기는 서울시가 관리하는 시장이고 서울시가 그 기능을 공사에게 떼어서 관리하도록 하는데요. 이 공사에서도 이런 식의 데이터를 만들고 이 과정을 들여다보는 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관심이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시장에 아까 있었던 유통구조에서 도매법인도 있고 중도매인도 있고 여기저기 시장에 참여자들이 있다 보니까 이 과정을 어느 한편에게 유리하게 뭔가 만들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되게 소극적으로 그냥 할 수 있는 것들만 한다 이렇게 좀 하고 계시는데 저희 팀이 꿈꾸는 다음에 내일은 우리 후배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해요. 이분들이 사실 버튼 하나 누르면 이 품목에 전에 내가 거래했던 가격은 어느 정도가 되지? 난 이 가격 언제 얼만큼 팔아야 되지? 혹은 저 산지에서 지금 출하되는 물량이 어느 정도인데 이 물량 고려할 때 나는 이거 어느 정도로 낙찰받아야 되지? 를 AI가 분석해서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팔았을 때 그 대금도 마치 비서가 있는 것처럼 안내해 주고 뭐 그런 구조로 가기를 저도 매우 희망하고요. 그 과정에서 공사가 설득이 된다면 그리고 다른 시장에 있는 주체들과 협력할 수 있다면 그 과정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희 오늘 마지막 강연해 주신 저희 이준철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준철 변호사님이 저희 동문이신데
정말 학교를 잘 다니고 졸업해서도 정말 잘 살았나 봐요. 강연하는데 저희 학교의 부총장님 세 분이 끝까지 마지막 강연에 계시고, 또 저희가 항상 마지막 강연을 저희가 이제 강사분들을 초대하면 좀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침부터 일정이 너무 빡빡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끝에 이제 학생들이 많이 남지 않아서 좀 아쉬운데, 근데 어떻게 보면 또 학생들에게 가장 유익한 강의가 또 마지막에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끝까지 계셨던 우리 학생분들께는 또 좋은 또 포상이 있습니다. 저희 가실 때 도시락을, 진짜 맛있게 만든 도시락이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고요. 저는 이준철 변호사님이 창업한 얘기를 듣고 제가 조금 약간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야, 이거는 ESG 창업이잖아. 그랬더니 이거는 정말 소셜 임팩트가 생기는 거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그 깨어진 마음들이 회복되는 거고, 아, 이거 한동대면 진짜 이런 창업해야 되는 것 같다. 그랬더니 한동대 애들만 잔뜩 모아서 창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주 전에 제가 이준철 변호사를 포항시에다가 데려가서, 아, 이거 죽도시장 상인들에게도 이거 알려야 됩니다. 포항시에도 알려야 됩니다. 이래서 곧 죽도시장에서 이준철 변호사를 또 초청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님 뵙고 인사도 드렸고,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아까 그 돈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그런 분위기의 채권 주심이 아니라 정말 회복이 같이 일어나는, 진짜 사회가 그렇게 좀 밝아지는 그런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학생들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깨어진 사회를 회복하고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그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마인드로 세상을 살아가는 후배들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셨던 저희 초대 총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시는 교수님들, 그리고 졸업해서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선배들을 또 롤모델로도 보고 반드시 뛰어넘어서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그런 후배들이 됐으면 합니다. 네, 마지막까지 저희 전인적 세계 시민 위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서로 우리 경의의 박수를 하고 이제 오늘 위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가시면서 꼭 맛있는 도시락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